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현재 쇼핑몰 일부가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강을 연결하는 대형 다리 한쪽이 허리가 뚝 부러졌습니다. 떨어진 반쪽은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성곽을 둘러싼 돌벽도 강한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バラバラっと落ちるんじゃなくて一気にドンと落ちましたから、本当にその時はびっくりしましたけど。 대형 쇼핑몰은 폭격을 맞은 듯 벽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창고 역마트는 난데없는 지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놀란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일본 남서부에 있는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오후 4시 27분쯤 규모 7.1 강진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에 도로나 교량이 손상됐고 건물 붕괴와 화재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열차가 탈선하기도 했습니다. 5만 가구가 정전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나 반도체 업체 TSMC 공장 등 주요 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政府一体となって、被災者の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대책실을 설치하고 육상자위대 대원 3천여 명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한국인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구마모토는 10년 전에도 규모 7이 넘는 강진으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270명 넘게 숨졌고 2,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10년 전과 비슷해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2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구마모토현 공식 발표를 인용해 어젯밤 10시 기준 가시마마치 대형 쇼핑몰 붕괴로 현재 10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쇼핑몰 붕괴 현장에서 구조된 4명 가운데 3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와 함께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 강진으로 갇혀있던 11명 중 2명이 심폐정지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나머지 9명을 현재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은 부산과 김해 등 우리나라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전국에서 8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는데 YTN에도 관련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아파트. 천장에 달린 조명은 물론 벽에 걸린 시계까지 대롱대롱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너무 흔들리는데? 부산과 창원에서도 갑작스러운 진동에 놀랐다는 제보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지러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일본 강진의 여파가 바다 건너 한반도에까지 닿으면서 전국에서 신고 800건가량이 빗발쳤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만 3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고 울산과 경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과 전남, 제주에서는 최대 진도 3,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에서는 최대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도 뚜렷하게 흔들림을 느끼고 정지한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다만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등 원자력 발전소에는 피해가 없었고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 역시 현재까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본 현지 교민의 피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영남을 달군 극한 폭염이 중부로도 확대하면서 서울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극심한 더위가 길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의 극한 폭염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은 39도까지 치솟았고
대구와 경산 등 영남 곳곳이 38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32.7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도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로 영남을 중심으로 19곳까지 늘었던 폭염 중대경보는 3곳만 남기고 해제됐지만 전국 곳곳의 폭염특보는 잇따라 강화됐습니다. 서울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이중고기압이 더위를 키우는 가운데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바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또 상층에는 서쪽으로부터 이제 티벳 고기압이라는 고기압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 상하층을 모두 고기압이 덮고 있다 보니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 등 중부지방의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폭염이 더욱 심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변수는 제13호 태풍 돌핀입니다. 현재 남쪽 해상에서 서진 중인 돌핀은 점차 세력을 키우며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있지만 태풍의 진로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가 달라지면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렇게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배달 기사들도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달궈진 도로를 달리고 계단과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거 몇 층이야? 힘들어. 푹푹 찌는 더위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서는 배달 한 건만 맞춰도 금세 기운이 빠집니다. 5층, 6층 올라갈 경우에는 걸어서 올라가서 가서 내려오면 땀 범벅이 돼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오토바이가 닿지 않는 곳은 더 힘에 부칩니다. 주택가에는 오토바이로 끝까지 올라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배달을 하려면 아래쪽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손에 물건을 든 채 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하루 처리하는 배달 건수는 50건 정도.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뙤약볕 아래를 달립니다. 달궈진 아스팔트에서는 열기가 치솟고 버스나 화물차 옆을 지날 때면 훅 하고 뜨거운 공기가 밀려옵니다.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그때는 아주 진짜 그냥 후두죽지근하더라고요. 달리면서 막 땀이 줄줄줄 흘려요. 이렇다 보니 잠시나마 에어컨을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를 기다립니다. 거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기가 싫을 정도. 배달을 마친 뒤 쉴 곳도 마땅치 않은 것도 한여름 배달의 힘든 전 중 하나입니다. 다음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길가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길 반복하곤 하는데 인근의 야외 노동자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이 더웠고 그런데 정부에서 뭐 생수나 뭐 플랫폼 회사에서 생수 그런 걸 나눔 같은 것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차 공간이나 뭐 그런 공간들을 많이 정부에서 많이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잠시 더위를 식히고 배달기사들은 다음 목적지를 향해 또다시 뜨거운 도로를 달립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월요일인 그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73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강원도에서 온열 질환에 따른 추정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6일 사망자 2명이 나온 데 이어 그제까지 이틀 연속 온열 질환 사망자가 추가된 겁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1,482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9명입니다. 중국발 반도체 충격이 우리 증시를 강타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해 지난주 검은 금요일에 이어 또 검은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장중 한때 5,99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6,023으로 11% 가까이 급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705로 8% 가까이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5,99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지만 이후로도 하락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이 5조 원가량,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이 1,000억 원가량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상장 첫날 465%나 폭등하며 시가총액 1위로 급부상했고, 중국이 고난도 기술인 심자외선 노광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미국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는데 그 충격파가 우리 증시를 흔들어 놨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로 반도체 선두주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도세가 거세졌고 두 종목 주가는 13에서 14%나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1984개, 코스닥 1557개 종목이 하락했고 상승 종목은 코스피 375개, 코스닥 140개에 불과했습니다. 창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상장 이후에 조달한 자금을 활용을 해서 메모리 생산을 큰 폭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한국 업체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총량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와 간담회에서 이달 31일부터 시행하는 보완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투자 금액 대비 20% 이내로 개인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가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지만 40조 원 규모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증서 상장대금 유입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6원 내린 1462.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대국민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이 초고가 1주택을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은 긴장감 속 관망세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똘똘한 한 채 여파로 집값이 올랐다는 판단 속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이곳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세금 고민이 크지만 집을 내놓기보단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고령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세금 낼 게 막막한 거죠. 자기 한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세금을 높인다고 해서 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매수자들 사이에선 세제 개편 뒤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긴장을 해서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끝나고 나서 사겠다는 사람이 한 80, 90% 정도 돼요.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치 싸움 속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9천 건에 가까웠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두 달 만에 3천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곧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윤곽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로 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종부세 확대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준 초과 시 공정가액 비율을 올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기준이 되는 초고가 주택의 가액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시세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세 30억 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강남 3구는 물론 한강변 주요 입지까지 영향권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했던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도 설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는 장특공제 자체에 상한선이 없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도입되면 양도세 부담이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다음 달 초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2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64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 47조 2천억 원을 한 분기에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37조 6천억 원과 합치면 SK하이닉스는 상반기에만 10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5월 인구 동향을 발표합니다. 출생아 수가 지난 4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30대 결혼 정년기 인구 증가로 출생아 수와 혼인 증가세가 유지됐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KT의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를 심의합니다. 앞서 SK텔레콤과 쿠팡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만큼 역대급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에서 미래 이동수단인 도심항공교통 UAM 서비스 비행 시연을 진행합니다. 글로벌 UAM 기업인 독일 볼로콥터 유인기체가 비행을 선보이고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삼보 모터스 그룹의 UAM 모형도 전시됩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에서는 배터리 등 다수의 잔해물이 발견됐는데 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외벽이 새까맣게 그을린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로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과 소방 화재조사 차량이 들어섭니다. 109시간 만에 불이 꺼진 지 엿새 만에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화재 규모가 컸던 만큼 내부 진입에 앞서 구조기술사가 동행해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메자닌층 자체가 그대로 좀 이렇게 6층 바닥에서 한 층 있는 철골 그 바로 위에가 이제 발화지점 같긴 한데 그 프레임부터 살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불이 난 층 진입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 뒤에야 소방과 경찰, 국과수 등 10개 기관의 본격적인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을 중심으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CCTV 영상에서 불꽃이 확인됐던 메자닌 구조물의 계단 바로 앞쪽 선반에서 여러 잔해물이 발견됐습니다. 발화 지점에서 발화원으로 추정할 만한 증거물을 다수 수거하여 국과수에서 감정 예정입니다. 선반별로 나온 증거물은 비닐팩 8개에 나눠 담겼는데 무선 가전제품에 쓰이는 충전용 배터리와 전선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소방은 훼손 정도가 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며 배터리에 의한 전기적 요인뿐 아니라 누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과수 감정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방은 또 쿠팡의 물품 목록과 내부 CCTV, 소방시설 관련 자료를 제출을 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최초 신고자와 쿠팡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까지는 사실상 7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전무해 막판까지 적잖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는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 순서 등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빠져나온 겁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바꿔서 형사소송법을 먼저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자기들 일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보안사건 폐지 당론을 정한 뒤 갈 길 바쁜 민주당은 회의 진행에 주력했고 퇴장과 정회는 반복됐습니다. 심사 혹은 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형사소송법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간의 경과를 듣고 의견을 말씀하셔라 이렇게 이제 기회를 드린 건데 이번 주 목요일로 못 박은 본회의 처리 시점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 회의도 녹록지 않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이번 달 처리를 목표로 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형소법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 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입니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입니까? 누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라는 현실이 됩니다. 본회의 개최에 열쇠를 쥔 조정식 국회의장은 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안대책 관계에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 의장은 다만 형사소송법은 굉장히 오래 끌어온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단할 땐 과감히 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여권의 타임라인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개헌 속도전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발언을 내나 논란입니다.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여지를 두는 듯한 말을 한 건데 보수 야권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취임 50여일 만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화두는 단연 개헌이었습니다. 내년이 적기라던 재헌절 대국민 담화에 이어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안 발의에 키를 쥔 국민의힘은 자신이 직접 설득하겠다고 낙관론을 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발언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야권의 반대 이유로 거론된다는 질문에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 아니겠느냐고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 의장은 당장 이렇다 저렇다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부연했지만 보수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대통령이 자신의 특보였던 조 의장을 국회의장 시키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국정 실패와 사법 리스크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기획에 불과하다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 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부터 다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고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조 의장의 돌출 발언이 도리어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다음 달 1일 처음 소환합니다. 특검은 윤 의원 조사를 통해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이번 주 토요일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로 21g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윤 의원은 관저 이전 당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의 이름은 앞서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김건희 특검은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기소하면서 윤 의원이 김건희 씨 요구사항에 따라 21g이 선정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자택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윤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윤 의원이 김건희 씨 21g 대표와 함께 세 차례 사전 답사를 한 뒤 관저 위치가 바뀐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첫 강제 수사 이후 넉 달여 만 수사 막바지에야 소환 조사가 성사된 만큼 특검은 윤 의원 조사를 통해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완결짓지 못했던 관저 이전 의혹을 종합특검팀이 규명해내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 부모에게 폭행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주먹으로 위협하는 어른의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는데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차상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온 여성이 아이를 세워두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주먹으로 때리려는 신용까지 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여러 차례 보입니다.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강제로 팔을 붙잡아 당기자 아이는 뿌리치려다 어른 힘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넘어집니다. 이달 초 부산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B군을 상대로 벌인 일입니다. A씨는 자신의 아이가 B군과 다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숨이 안 쉬시던데 애한테 먼저 전화를 받았고 그 다음에 경찰 전화를 받고 애기 엄마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제 숨이 안 쉬었어요. B군은 병원에서 뇌진탕과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 넘게 지나서야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 무서웠어요. 또 뭔가 내가 이 일을 왜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외부인에게 폭행과 위협을 당했지만 말린 사람은 6학년 형들뿐이었다는 게 B군 설명입니다. 주변에서 목격한 아이들도 적지 않게 놀랐던 상황. 학교 관계자 2명이 주변에 있었지만 누구도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시 배움터 지킴이가 순찰 등을 이유로 자리를 잠시 비운 상태였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도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사노조는 배움터 지킴이에게만 출입 관리를 맡기는 현재 방식으로는 학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해상 인도교가 무너져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교량 위에 통행자가 없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교각은 산산조각이 나고 물보라가 솟구칩니다.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에 있는 보릿돌교가 붕괴한 건 오후 1시 10분쯤입니다. 장길리 해안과 갯바위를 연결하는 170여 미터 해상 인도교인데 중간 교각과 상판이 무너진 겁니다. 이 사고로 다리 끝부분에 있던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보트와 민간어선을 이용해 사고 발생 50여 분 만인 오후 2시쯤 이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또 잠수장비를 동원해 붕괴 당시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보릿돌교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지난 5월 말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낚시객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인근 암초 등지에서 낚시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수막으로 이제 출입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현장에 안내가 있었는데 이 현수막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실 지나가려면은 지나갈 수 있지 않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들어가 계셨던 분들이 있었고. 포항시는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다리 위를 지나던 통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교량의 구조 상태와 붕괴 지점, 시설 점검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를 사용해 자택 인근 호텔과 식당 등에서 1,400만 원을 결제하고도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홍 전 감독은 2024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법인카드로 3,742만 원을 사용했고 이 가운데 1,406만 원을 자택 근처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결제했습니다. 사용처로는 홍 전 감독 자택 인근 호텔과 정육식당, 해장국집 등이 포함됐는데 어린이날이나 현충일, 광복절 등 공휴일에도 자택 근처 업소에서 수십만 원을 결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구협회 지침상 휴일이나 자택 근처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고 불가피한 경우 증빙 자료나 소명서를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홍 전 감독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 측은 별도 소명서는 제출받지 않았지만 영수증에 참석자와 인원이 기재돼 있었고 매달 한 번씩 사용 내역을 점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베트남계 호주인 멤버 한이의 비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어제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평론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자 만료 시점과 연장 신청의 진행 경과는 일반 취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인데도 보도됐다며 어도어가 고의로 관련 내용을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한이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를 누설해 불법 체류자라는 낙인을 찍으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인 오만이 이란에 자발적 통행료 징수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멈추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라 주목되는데 이란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2주 가까이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을 촉발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관련해 오만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만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공동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협 이용자들이 항해와 환경보호, 구조활동 기금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말라카 해협의 사례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한 소식통은 오만의 제안이 역내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란이 단독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이번 논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항로나 해상 교통관리 조치에 대한 모든 제안은 회원국들의 검토를 위해 IMO에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 각각 통화하고 호르무즈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وضعیت تنگه هرمز رو من تاکید می‌کنم که هیچ تغییری نکرده. کماکان به دلیل اقدامات تجاوزکارانه آمریکا به دلیل ناامنی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경고 메시지를 또 내놓았습니다. 해협 피해 선박에 대해 이란 동결 자금으로 보상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표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의 통항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핵심 해상 운송로인 홍해는 예멘 후티 반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후티가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따라 홍해 입구를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he Houthis have already demonstrated that they can use anti-ship missiles, drones and other weapons to make commercial navigation dangerous. 예멘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면서도 후티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확전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가 잘 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안 되면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 등을 대거 폭파하겠다고 거듭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은 핵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그게 논의의 전부라며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합의를 안 하면 내가 공격할 거란 것도 안다며 교량들은 1시간도 안 돼 없어질 것이며 발전소들도 하루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쇄 회담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두 회담 모두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외국 정상과의 회담 앞부분을 공개하며 각종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번에는 두 회담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진행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을 위한 후속 협의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진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상황에 대한 공유와 향후 대응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앙숙인 튀르키예에 최신형 F-35 전투기를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발에 대해서는 내가 뭘 팔든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튀르키예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이던 지난 2019년 미국의 F-35 전투기 도입이 좌절됐습니다. 튀르키예의 러시아산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문제가 됐습니다.
Turkey cannot field a Russian intelligence collection platform in proximity to where the F-35 program makes, repairs, and houses the F-35.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다시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구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좋은 우방이라며 F-35를 팔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대에 대해서는 내가 뭘 팔든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Turkey's been a great ally for me. You know, I think he's done a very good job. Did a good job with Syria. He's a friend of mine, and nobody tells me what we should be selling. 중동에서 유일하게 차세대 F-35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른바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반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란만큼이나 튀르키예도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Netanyahu ve cinayet şebekesinin Suriye ve Lübnan'a yönelik saldırıları bu iki kardeş ülkeyi olduğu kadar that's infected with the Muslim Brotherhood, which hates the United States. He harbors Hamas, the Hamas terrorists. He supports them. 여기다 사우디와 UAE까지 미국의 F-35를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중동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매에 나선 건지 불분명하다며 늘 그렇듯 논란이 커지면 언제든 입장을 쉽게 바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평양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주년이 아닌데도 규모를 키워 북중 관계를 강조하고 딸 주애를 부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5년 주기로 돌아오는 해, 이른바 정주년이 아닌데도 올해 7.27 전승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렀습니다. 중국이 자국 위상을 자랑하는 계기로 삼았던 지난해 9월 승전 80주년 대규모 열병식에서 영감을 받은 듯 평양 시민은 물론 참전 노병과 아이들까지 불러 평양체육관 광장을 채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6.25 전쟁 당시 군복과 장비를 재현한 장병들이 각 잡힌 행진을 선보였고 행사 중간 축포를 쏘아 올리며 73년 전 북한의 승전을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광장을 힘있게 보무하는 상징 종대들의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현대 북한군의 장비를 갖춘 육해공 종대들도 행진에 참여했지만 열병식과 달리 ICBM이나 신형 미사일, 첨단 무기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어진 기념 공연에선 중국 인민군의 지원을 강조한 게 눈길을 끌었는데 관련 영상은 물론 중국 노래까지 편성하며 한층 가까워진 북중 관계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중국인민 지원군 전가를 비롯한 중국 노래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함께 공연을 관람했고 중간에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전승절 행사에 처음 참여한 주애는 이번에도 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귓속말을 주고받고 손을 맞잡으며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상징이자 백두혈통 가계의 계승자 위상을 쌓아 나가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미국 연방하원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로이스 프랭클, 공화당 거스 빌리라키스 연방하원 의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정전체제 유지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들도 한국방위 참전용사로 지칭하며 함께 기렸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절차적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이 용지 부족 최초 신고가 접수됐던 투표소 참관인을 인터뷰한 결과 투표용지가 100장씩만 추가 공급되는 임시 대응이 반복됐고 심지어 일련 번호가 없는 용지가 제공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팩트 추적은 절차적 신뢰를 흔든 선거관리 시스템에 문제를 짚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집중 모색합니다. 사의 표명하신 거는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때문일까요? 대통령이 외국에 국익을 위해서 일하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잖아요, 저는. 그래도 지금 관심사안이라 이 검찰개혁 논의 과정...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이지 국민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정 장관마저 사퇴 카드로 등 돌리면서 친명 붕괴와 친명 박자 도생의 막이 올랐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40년 지기,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장관, 명실상부한 친명계 좌장입니다. 그런 분이 왜 사퇴를 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에게 등을 돌립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전부터 추진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그 총대를 매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박지원 기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대통령께 직접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고 10월 2일 날 출범만 하면 됩니다.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다른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렇죠? 폭염이 심해지면서 덩달아 열대야도 기승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26.4도, 체감 온도는 초열대야 기준인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 기온도 보시면 청주 26.7도, 부산 28.7도, 제주는 28.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에 폭염 중대경보가 지속하는 가운데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서울에도 폭염 경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4도, 대구 37도, 양산 39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가 극심하겠습니다. 더운 시간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를 수시로 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의 폭염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